그래서 오늘 KB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네. 김대욱 작가님이라고 뭐 하셔도 해도 되고 돼요. 뭐 예. 하시는 대로. 근데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저희는 이제 Y스트릿 구독자분들은 네. 다른 채널과 달리 좀 더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세요. 아,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저희가 이제 능력이 없어서 물고기는 못 잡아드리고 물고기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채널이거든요. 아, 그래서 중요하죠. 아, 그런가요? 예. 많은 분들이 자꾸 종목 찍어달라 그래야죠. 아, 그런 건 아니고. 네.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일단 재무제표 하면은 네. 아, 머리 아파. 재무제표. 그렇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강의를 하다 보면은 네. 강의 들으신 분들도 처음에는 되게들 다들 네. 선입견이 있으세요. 예. 아,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시간을 때울까? 괜히 왔다. 네, 그렇죠. 뭐 회사에서 어. 가라고 해서 억지로 왔는데 네. 하루 종일 뭐 해야 되나 막 그렇게들 고민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강의가 아니고요. 예. 현실의 기업 재무제표 이를테면 뭐 기업 개정 과목이 네. 기업 실적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개정 과목 간에 서로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 그리고 이런 개정 과목이 시계열적으로 변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실전 투자랑 연결되는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전 투자랑 완전히 연결이 되게끔. 되도록 그렇죠. 완벽하게 매칭은 안 되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사실 뭐 노력을 하는 거죠. 예. 영원한 테마는 실적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그래서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실적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거니까요. 예. 그러면 뭐 하나하나 이제 좀 이따 여쭤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만 네. 우리 김대욱 부장님도 지금 이제 KB증권에 다니고 네. 계시고 네. 실전 투자도 이제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객분들도 있고. 고객님들 투식해 주시죠. 예. 그러면 이 재무제표를 좀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아니면 얼마나 실전 투자에 또 반영을 하세요? 예, 그 재무제표 분석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대표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네.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투자 유망 종목을 발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세요. 예. 근데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주식 투자로 괴로워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냥 재무제표는 떠보고. 그렇죠. 네. 근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문제가 되는 기업들,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기업은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꼭 해야 되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제 약간 그런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재무제표로 활용해서 투자하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결국은 올라갈 주식, 올라갈 주가를 찾아야 되는데 재무제표는 뭐 이렇게 백미러 보고 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지나온 기업의 과거 성적표, 네.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을 보고선 나가야 되는데 멈춰서 서서 자꾸 뒤를 돌아다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발전이 많지가 않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재무제표 분석은 만병통치약은 절대 아니에요. 당연히 한계가 있고 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보완하느냐. 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재무제표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 하이트 진로 실적, 보통 주가는 단기적으로 분기 실적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적이 나오면 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나오고 주가는 영업이익을 따라가요. 그렇죠. 주식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수익성이 중요하니까요. 따라서 기업 실적 발표도 이렇게 이 하이트 진로처럼 영업이익 중심으로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실적을 보면 어때요? 하이트 진로 EQ 영업이익 105억으로 전년 대비 60% 감소. 이렇게 실적이 보통 안 좋게 나오면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도 매도를 많이 하겠죠. 예. 그리고 이렇게 실적 안 좋게 나오고 기관하고 외국인 팔고 주가 하락하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예요. 같이 매도에 동참을 하거나 아니면은 장기 투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겠죠. 속된 말로 물린다. 그렇죠. 이렇게 실적이 나왔을 때 직접 재무제표를 들어가서 실적을 체크하시는 분은 글쎄 한 열에 5분 정도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들어가도 보시더라도 대부분은 이렇게 보세요. 하이트 진로 실적이 나왔을 때 영업이익이 전년도 268억에서 105억으로 많이 감소를 했구나. 그죠. 그냥 뭐 매출하고 영업이익 정도 비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시는 분은 이렇게 보겠죠.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네. 그래서 매출 총이익도 증가를 했는데 이 판관비가 많이 증가를 해서 이익이 감소를 했구나. 네. 에이 하고서는 또 이제 덮어버리세요.
직관적으로 딱 보이는 것. 정확한 분석이 아니겠죠? 음흠. 중요한 포인트는 판관비 어느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는지 파악하는 게 포인트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총액만 나오니까 음흠.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이제 why가 또 중요하죠. 왜라는 질문도 또 드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주로 평소에 많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네. 재무제표는 보통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전부 다 그 총액만이 나와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를 봐야 된다? 재무제표 주석을 봐야 돼요. 주석. 그래서 주석을 안 보는 거는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안 한 거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사실 재무제표라는 게 모두 제자 네. 쓰게 되고 거기에는 이제 5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자본 변동, 현금 흐름, 손익 계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자본 변동. 아, 자본 변동. 네. 그리고 거기다가 마지막이 주석. 네. 네. 근데 주석이 아유, 틀릴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 그쵸. 주석만 해도 그냥 너무 많으니까 갑자기 다들 이렇게 나오죠. 예, 머리가 어지러워. 그래서 이 판관비가 어느 부분이 증가했는지 제가 한번 주석을 들어가 봤어요. 네. 그래서 주석까지 판관비에 대한 주석. 예, 주석까지 보시는 분들은 뭐 열에 한두 분 계실까? 아, 저거라도 보면 다행인데. 예. 들어가서 봤더니 어때요? 다른 항목들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중간에 광고 선전비가 전년도 454억에서 731억으로 급증을 했어요. 아니, 이 당시에 카스 출시하면서 예. 좀 된 자료거든요. 아, 저거는 켈리 나오기 전인가요? 예, 카스 나오면서 이제 보통 이제는 이런 주류 회사들은 신제품 출시하면은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광고 그래서 엄청 때리고. 광고를 많이 해한 거면서 이제 이렇게 판관비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보신 분들은 이제 이제 알겠다. 매출이 증가를 하면서 매출 총이익은 증가를 했는데 이 판관비, 광고비. 그 중에서도 이 광고 선점이 이렇게 크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구나 라고 대부분 덮겠죠. 광고비까지만 보면. 그렇죠. 사실 저거는 그냥 한 3분도 안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면 완벽한 분석이 되나요? 아니죠. 포인트는 이거죠. 이 늘어난 광고 선전비가 네. 앞으로 계속 늘지 또는 이전 수준으로 감소를 할지 그걸 알아내야겠죠. 광고비를 계속 저렇게 투입할지 아니면 아니면 다시 어느 이전 정도 수준으로 줄일지. 그래야 그게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를 해서 주가가 반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걸 예측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이걸 업종별로 준비하신 이유는 뭐예요? 네, 그 업종별로 이제 기업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겠죠. 네. 따라서 그 영업 성과물인 재무제표 역시 차이가 있어요. 산업별로. 그렇죠. 업종별로 차이가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금융회사들, 네. 은행, 증권, 보험회사들은 이 재무제표가 일반 제조하고 차이가 많아요. 예. 그리고 영업을 잘하는 은행일수록 현금 흐름이 제조하고 업체하고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따라서 그 주식하시면서 일반인들이 재무제표 자체를 분석하는 일도 쉽지 않은데 그걸 또 업종별로 분류해서 분석하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산업별 특색이 다른데 그거를 하나의 잣대로 보면 또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희가 뭐 전체 업종 대표적으로 한 10몇 개 될 텐데 그것만 따져봐도 네. 그걸 다 다룰 수는 없고. 그죠? 그냥 대표적인 거, 가장 특징적인 거 몇 개만 좀 한번 부탁을 드려볼게요. 한 4-5개 정도 제가 오늘 네.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산업 비중, 반도체. 네. 반도체는 산업에 좀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예, 그러면 반도체부터 우리 한번 예.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자료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많이 준비하셨네요. 일단 그 반도체 산업은 네.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해야 한다. 예. 그리고 반도체 경기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받겠죠. 네. 그리고 이 반도체 수요는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의 양하고 처리 속도랑 관계가 깊어요. 그 처리 속도 역시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2G, 3G, 5G 네, 전부 다 처리 속도군요. 예전에는 휴대폰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게 어려웠지만 지금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가 쉽게 유튜브 동영상이나 영화도 동영상 시청이 가능해졌어요. 네. 그래서 처리 속도 역시 계속 빨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업종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에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잘 알다시피 우리가 알다시피 호황과 불황이 반복해서 나타나죠. 사이클 있죠, 사이클. 네, 사이클 있죠.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이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생산 설비 가동률 보면은
항상 100%였어요. 아, 경기가- 생산 설비 가동률이 100%. 우리가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면은 네네네. 그 원재료 및 생산 설비 현황을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생산 설비 가동률이 나와요. 근데 반도체 경기랑 무관하게 생산 설비 가동률이 항상 100%였어요. 네. 지난 10년 동안. 네. 일반적으로 경기가 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좀 줄이거든요. 예. 가동을. 예. 물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워낙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생산 설비 일부 좀 조절했다는 그런 네. 뉴스는 있었어요. 근데 감산한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사업 보고서상으로는 100%였어요. 감산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많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게. 그렇게. 어쨌든 이렇게 가동률을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산업이 또 역시 반도체 산업이에요. 이제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네네. 첫 번째, 우리가 이 반도체를 이거 웨이퍼를 투입해서 최종 반도체를 생산하는 보통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원재료를 투입해서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 이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돼요. 네. 지금 웨이퍼에 막을 입히고 패턴을 그려가지고 여러 가지 공정을 해가지고선 반도체를 만드는데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려요. 따라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생산을 줄이면은 다시 갑자기 반도체 경기가 좋아졌을 때 물량을 늘리고 싶어도 최소한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겠죠. 아하. 그 사이에 이제 경쟁 업체들은 더 많은 반도체를 판매해서 더 많은 이익을 내겠죠. 네네. 따라서 쉽게 가동률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감산, 증산 그 자체도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 두 번째 이렇게 연간 단위로 반도체 장비 및 소재를 구매를 해요. 우리가 연초되면은 삼성전자가 올해 얼마를 투자를 하니 또는 하이닉스가 얼마를 투자한다는 그런 뉴스를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렇게 연간 단위로 생산 계획을 세워요. 네. 따라서 생산 캐파를 줄였을 때 다시 늘리려면은 당연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그래서 쉽게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또한 그 고정비가 워낙 많이 발생하는 관계로 반도체 생산 물량을 줄이더라도 비용 절감 효과가 크지 않은 거예요. 네. 반도체 업종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바로 대규모 설비 투자 및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하이닉스 보시면은 이게 유형자산 변동 내용인데 22년도 새롭게 유형자산 취득한 게 19.6조였어요. 비용도 감가상비가 13조가 발생했어요. 감가상각 비용이. 네, 비용이. 그건 나중에 좀 네.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55조를 새롭게 취득을 해서 가운데 네. 보면요. 네. 55조를 취득했고 비용인 감가상각비가 36조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연구개발에만 25조를 22년도에 사용을 했어요. 네.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 업체가 새롭게 진입하는 게 쉽지 않겠죠? 아하. 네. 그렇죠. 예,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는데 뭐 반도체 생산은 나온 거는 2, 3년 후예요. 네네. 그러면 2, 3년 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알기도 아무도 없죠. 네. 만약에 그때 가서 반도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졌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투자를 하고 나서도 대규모 적자겠죠. 네. 그래서 쉽게 진입하기가 어려운 산업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정비가 많이 발생을 해요. 고정비. 대표적인 고정비가 급여랑 네. 감가상각비예요.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에 하이닉스 고정비를 변화를 봤더니 네. 5년 만에 10조에서 22조까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5년 사이에 2배. 네. 대단히 많이 증가를 했죠. 급여도 많이 오르거나 뭐 그렇죠. 사람도 많이 늘었고. 생산 캐파가 늘리면 당연히 예. 채용도 많이 늘 테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고정비인 급여랑 감가상각비가 2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보면은 예. 이게 23년도 하이닉스 실적이에요. 1분기. 네. 매출이 이제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가지고 크게 감소를 했죠. 네. 12조에서 5조로 7조를 감소했어요. 그런데 매출 원가라는 게 이 생산과 관련된 직접 비용이에요. 그런데 비용은 어떠세요? 전혀 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 그렇죠. 고정비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원가를 거의 줄이지 못했어요. 좋으나 안 좋으나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니까.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 설비 투자를 굳이 줄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업 경험상 이제 영업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반도체 영업. 네네. 그래서 불안게 이렇게 생산 설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오히려 호황기에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동률을
조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에 나타나는 반도체 업종의 특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항공모함처럼 네. 그냥 한번 쭉 출발하면 쭉 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멈추고 유턴하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워낙 예,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계속 좀 네, 설명해 네. 드릴까요? 예, 예, 지금부터 드린 설명이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이라이트입니까? 네. 업종별 상장 기업 재무제표 하이라이트의 하이라이트. 예.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내년도 실적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불가능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업종, 모든 기업은 아니지만 특정 업종, 특정 기업의 경우에는 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내년도 실적의 큰 흐름, 큰 방향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어요. 아하,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큰 방향을 알고서 투자를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거는 큰 차이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금 말씀드린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친 영향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가상각비가 뭐냐?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업이 이렇게 기계 장치 생산 설비를 취득을 하면은 그래서 기계를 돌려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면 네, 시간이 지날수록 기계 장치의 가치가 당연히 하락을 하겠죠.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로 뽑아서 네. 타고 다니면은 1년 후에 가치가 많이 하락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기계 장치도 가치가 하락하겠죠. 그 가치가 하락한 거를 비용 처리하는 게 감가상각비예요. 네, 그래서 제조업체 기준으로 이 감가상각 기간이 보통 평균 짧은 기업들은 3년에서 5년, 긴 기업들은 10년 뭐 이렇게 돼요. 네, 그리고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당연히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네. 건물의 경우에는 발생되는 감가상각비가 많지가 않아요. 또 기간도 길기도 하고. 예, 멀쩡한 건물을 뭐 3년 만에 가치를 제로 만들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2022년도 발생한 감가상각비의 하이닉스의 13조 중에서 중간에 보시면은 12조, 90% 이상이 기계장치에서 발생을 했어요. 아, 90% 이상이 그러니까 기계장치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들. 네, 거기서 네, 설비들. 감가상각비가 발생했고 이 감가상각비는 손익계산서에 반영돼가지고 네. 기업의 이익을 줄여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네. 어떤 결론이냐? 비제조업이 아닌 제조업일수록 당연히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외주 생산이 아닌 자체 생산 기업일수록 외주 생산하면 생산 설비가 필요 없겠죠. 그렇죠. 애플처럼. 그렇죠. 그리고 특정 단일 품목이 아니고 여러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수록 여러 종류의 생산 설비가 필요하겠죠. 필요하니까. 또한 1공장, 2공장, 예. 3공장. 제품의 품질이 중요한 첨단 산업일수록 아, 수시로 교체를 하겠죠. 네. 그런 기업일수록 이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앞으로 호황이 예상이 돼서 우리 뭐 1조 원을 대대적으로 투자합니다. 네. 그러면 뭔가 와, 호황이 오나 보다 할 수는 있지만 비용도 그 역시 1조 원을 투자한 걸 이제 비용으로 조금씩 나눠서 떨궈내야 하니 그만큼의 실적이 비용도 빠지는 거고요. 증가를 하겠죠. 네.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반도체 업종이겠죠. 가장 큰 장치 산업. 예, 반도체 업종이라서 제가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감가상각비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하이닉스 2021년도하고 밑에가 2021년도 감가상각비예요. 예. 위가 22년도 감가상각비인데 21년도 9.5조에서 22년도 13조로 3.5조가 증가를 했어요. 감가상각비 비용만. 네. 하이닉스의 2020년부터 22년도까지의 실적을 보면요. 네. 영업이익이 20년도에 5조, 21년도 호황일 때 12조까지 증가를 했다가 네. 22년도 작년에는 6.8조였어요. 어허. 즉 3.5조라는 감가상각비 증가가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력은 50% 이상일 때도 많았어요. 대단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해서 내년도 하이닉스의 감가상각비가 올해보다 얼마를 증가할지 또는 얼마를 감소할지 알아서 우리가 이런 기업 실적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면은 당연히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겠죠. 아하.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 감가상각비를 예측하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저게 어떻게 예측이 되죠? 네.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예. 준비를 해왔습니다.
당연히 유형자산 변동 내역이라고 해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발제를 해왔어요. 예. 일단 그 위에 있는 유형자산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예. 토지는 당연히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하겠죠? 땅은 예. 땅이니까. 땅은 가격이 뭐 깎이질 않으니까. 네. 감가상각비라는 건 이렇게 가치를 깎아나는 건데 그렇죠. 사용 연한이 예. 있는 것들. 그런 게 발생하지 않겠죠? 예. 그리고 건물은 당연히 좀 감가상각비가 덜 발생을 하고 네. 구축물이라는 거는 생산과 관련된 설비물이에요. 이를테면 네. 이런 조명이나 전기시설, 비상발전물 그런 것들이 구축물이고 역시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적게 해요. 네. 주로 기계장치에서 많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맨 끝에 보면은 건설 중인 자산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은 설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따라서 2022년도 기초에 건설 중인 자산이 6.5조라는 얘기는 21년도까지 투자가 마무리가 안 된 게 6.5조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런 감가상각비는 연초에 갖고 있던 유형자산에서 발생을 해요. 보면은 연초에 합계가 53조였는데 연말에 60조로 7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계장치는 5조 정도 증가를 했어요. 네. 근데 22년도 그 기계장치에서 발생된 감가상각비를 보면은 총 34조 중에서 12조를 감가상각을 했어요. 거의 3분의 2 이상을 감가상각을 한 거예요. 네네. 되게 빠른 거죠. 따라서 5조 정도의 기계장치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23년도에는 최소 1.5조 이상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하겠죠. 네. 그리고 여타 건물 및 구축물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대략 2조 정도 감가상각비가 증가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다음 분기나 다음 연도 예. 이제 23년도 우리가 22년도 이제 사업 보고서가 나오면은 우리가 23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큼 나올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략적으로. 예. 오.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완공이 덜 됐기 안 때문에 됐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해요. 그렇죠, 그렇죠. 완공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부터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건설 중인 자산의 중간에 보면은 대체라고 나와요. 대체요? 네. 네. 그래서 가로는 재무제표에서의 가로는 마이너스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렇죠. 괄호 안에 있는 숫자는 마이너스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 연초에 6.5조 갖고 있던 거를 마무리가 이제 5.6조가 됐다는 얘기예요. 네. 마무리가 되고 나서 봤더니 건물이 1.7조, 기계장치가 3.4조라는 얘기예요. 네. 따라서 24년도에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1조 이상의 감가상각비가 더 늘겠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비용이 얼마큼 증가할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저기 대규모 장치 산업 계속해서 네. 설비 투자가 또 계속 들어가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반도체 산업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그렇죠. 감가상각을.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네. 재무제표 분석을 통해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고정비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또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 다음번에 역시 또 이제 불경기가 오겠죠? 반도체 경기 침체가 왔을 때 네. 이전과 비슷한 규모의 침체가 오더라도 고정비 레벨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적이 나빠지는 폭은 더 커진다. 크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이클은 항상 돌아오는데 이게 그렇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진 폭은 더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커진다. 없다. 왜? 어. 고정비가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에 네. 하이닉스가 분기별로 막 몇 조씩 그렇죠. 적자가 3조 났어요. 이상씩 막 예. 물론 반도체 가격 급락이 첫 번째 원인이겠죠. 네네네. 하지만 이렇게 고정비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흑자와 적자의 폭이 갈수록 앞으로 커지지 않을까. 더 이렇게 커지는. 그걸 우리가 충분히 재무제표 분석으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하. 그럼 삼성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예. 연초에 149조를 갖고 있었는데 예. 연말에 168조로 18조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어떤 그렇죠? 게요? 어떤 게요? 맨 오른쪽 개를 보면은 예. 기초 장부 금액이 149.9조였죠. 네. 제일 위가. 유형 자산이요. 유형 예. 자산. 그리고 기말 장부 금액해서 밑에서 세 번째 맨 오른쪽을 보면은 168조로 네. 거의 늘었죠. 18조가 증가를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발생되는 감가상각비 중간에 보면은 총 35.9조였는데 30.7조가 기회장치였어요. 네. 마찬가지로 90%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 예, 기회장치였어요. 네. 근데 기회장치의 연말 장부금액을 보면 어때요? 기초에 비해서 증가한 게 다행히 하나도 없어요. 예. 기초에 79조였는데 기말에도 79조예요. 네. 증가한 거는 대부분이 건물 일부,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하는 하지 않는 건물과 건설 중인 자산이 대부분 증가를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23년도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나올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증가한 게 별로 없겠죠. 네네네. 다행스럽게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비가 발생을 안 하잖아요. 네, 아직 감가가 시작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3년도는 비용 측면에서 좀 한 해 쉬어가는 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용으로 인해서 이익이 깎이는 효과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덜 하겠구나 이렇게 추정이 충분히 알 수 되는 있는 거죠. 23년도. 근데 하이닉스랑 큰 차이가 있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건설 중인 연식하고 있던 건설 중인 자산 6.5조 중에서 네. 5.6조를 설비 투자를 완공을 시켰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는 보면 어때요? 완공을 거의 안 시켰어요. 생산되는 제품은 동일하죠? 네. 그런데 하이닉스는 설비를 완공시켰는데 네. 삼성전자는 안 시켰어요. 예. 궁금하시죠? 그게 어떤 전략의 차이긴 할 텐데. 네. 이제 반도체 경기를 생각해 보면은 21년도에 호황이었어요. 예. 대단한 20년까지. 호황이었고 네. 22년 상반기까지 대단히 좋았어요. 따라서 삼성전자도 설비 투자를 진행을 했겠죠. 네. 근데 하반기에 갑자기 최악으로 떨어졌어요. 네네네. 반도체 경기가 가뜩이나 안 좋은데 이 건설 중인 투자를 마무리시키면은 감가상각이 시작되니까. 공장을 돌려야 되겠죠. 어차피 비용이 발생하니까 예. 돌리지 않으면은 손실이겠죠. 예. 따라서 돌리게 되면은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반도체 물량을 쏟아내면은 더 안 좋아지겠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비 투자 속도 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계속 쌓인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 당시 즈음에 삼성전자가 네. 설비 투자 진행 속도 좀 늦춘다. 예. 장비 발주했던 거 좀 천천히 가져오라 한다. 그런 기사들 쏟아지면서 막 장비주들도 막 주가 많이 아장나고 막 빨랐어요. 이랬잖아요. 예. 그게 다 여기 나타나는 거죠. 그게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랬던 현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야 반도체 가격 계속 떨어지고 우리 지금 생산 그 완공해놔봐야 지금 죽겠는데. 라인 돌리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손해인데 야 천천히 하자. 그게 우리가 많은 투자자들이 그냥 단순히 업황이 안 좋으니까 투자도 천천히겠지만 이게 결국은 실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실적과 관련돼서. 네. 이렇게 건설 중인 자산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네. 언젠가는 마무리를 하겠죠? 삼성전자가. 그럼요. 뭐 한 10년 동안 건물을 그냥 놔두진 않으니까. 이걸 폐기하진 않겠죠. 그럼요. 미치지 않은 이상. 네. 그러면은 이제 반도체 경기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도 회복이 될 걸로 기대를 하겠죠. 예. 그런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설비 투자를 마무리를 하겠죠. 네네네.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다시 그때부터 이제 비용으로. 기회장치가 이 33조 중에서 대략 뭐 거의 30조는 기회장치겠죠. 예. 그러면은 거기서만 연간 10조 정도의 감가상각비 비용이 추가가 되겠죠. 한 3분의 1씩 나눠서 생각한다 하더라도. 지금 추세로 봐서는 거의 3분의 1씩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반도체 경기가 회복이 되더라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의외로 저조한 실적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 건설 중인 자산에 발목을 잡힐 수가 있다. 그게 완공이 돼서.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라는 이 숫자가 올라오기까지는 더 시간이 걸린다. 걸릴 수도 있고요. 예. 아하.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면은 기업 실적과 연결시켜서 충분히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업종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도 모르고 반도체 투자를 했었다라면 지금이라도 이 개념을 좀 이제 장착을 해야 되는 거죠. 2차 전지 배터리 좀 하나 볼까요? 배터리가 요즘은 이제 핫하죠. 네. 특히 이제 2차 전지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또 해왔기 때문에 반도체나 조선업처럼 이제 여러 사이클 아직은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재무제표 하이라이트를 아직 많은 분들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업종의 대표 종목인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해 왔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충당 부채가 네.
현재는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업이익을 결정을 하고 있어요. 충당 부채. 예. LG 에너지 솔루션의 손익 개선서를 보면요. 제 2기가 2021년도였어요. 17조에서 작년에 25조로 8조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7천억에서 1.2조로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기 자동차 시장이 성장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매출과 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구나 네. 라고만 알고 계세요. 많은 네. 분들이. 참고로 제 1기가 매출이 많이 적어요. 이거는 LG화학에서 물적 분야를 했죠. 네네. 그래서 12월 한 달간만의 실적이에요. 조금 이제 착시 효과 조심해야겠네요. 예. 그랬을 때 네. 우리가 재무제표를 좀 많이 분석을 했다 나름. 네. 그러면 이 실적만 봐서도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 보여야 돼요. 일반적이지 않은 부분이요. 예. 보이시나요 혹시? 제가 모니터 하도 멀어가지고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 모니터가 예. 멀어서 그렇다고. 예. 잘난 척 그만하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네. 22년도에 8조 이상 증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관련돼서 매출 원가 역시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뭐 자재 사와야 되니까요. 매출이 많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업 규모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따라서 판관비도 일반적으로 증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아하. 감소를 했어요. 판관비가 줄었네요. 네. 그래서 왜 저런지 손익계산서만 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뭘 봐야 된다? 주석. 예. 그래서 주석을 봤어요. 주석 판관비 가서 이제 컨트롤 F 누르고 판관비 이렇게 하면 빨리 찾을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잘 아시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키가 컨트롤 F입니다. 저는 그냥 대충 어디쯤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네네. 바로바로 찾아요. 네. 그래서 이제 판관비 상승액을 봤더니 다른 항목들은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다 같이 증가를 했어요. 뭐 급여도 증가하고 잘 안 보이시죠? 예. 네네. 수수료도 증가하고 했는데 제가 박스 쳤어요. 예. 판매 보증 충당 부채 전입액이 21년도 1.4조에서 6천억으로 8천억이 감소를 했어요. 전 뭔데 이렇게 이름이 깁니까? 이 부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충당 부채. 뭐냐? 이를테면은 LG전자나 현대자동차는 네. 판매한 제품이 이제 가전이나 자동차죠? 네. 그러면은 AS를 해줘야 되죠. 네. AS. 그것들은 계속 가전 제품을 팔거나 차를 파는 이상 계속 발생되는 네. 비용이에요. 네. 그런 비용들을 미리 잡아놓는다. 부채로 처리하는 게 충당 부채예요. 미리 비용 처리하는 것들이. 그런 비용들은 영업하는 이상 계속 발생하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상 충당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상 충당금. 네. 그런데 이렇게 변화가 컸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충당 부채 변동 내역 재무제표 주석에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밑에가 21년도였는데 충당금을 쌓은 게 1.4조였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 사용한 실제 충당금은 5,900억이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쌓은 충당금은 6,300억이었고 네. 실제 사용은 1.2조였어요. 오히려 이렇게 더 차이가 많이 컸어요. 예. 쌓아놓은 것보다 더 많이 예. 썼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21년도에 GM이 대규모 리콜을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배터리에서 화재가 하도 많이 나서 뜯어서 보니 GM이 야 LG 에너지 솔루션 네. 너네 때문에 불난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거였죠. 리콜을 이제 하게 결정하면은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을 서로 산정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충당금을 많이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리콜을 실시하면서 이제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인 사용은 그 다음 연도에 주로 많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터리 리콜에 대한 충당금은 21년도에 많이 쌓아놨고 그래서 비용이 실질적으로 발생이 그 비용은 하는 거고. 예. 22년도에 더 많이 나갔고. 그래서 뭐냐? 많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매출도 증가를 하고 이익도 자연스럽게 증가를 했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21년도에는 충당 부채가 8천억 이상 더 많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22년도에도 21년도처럼 리콜 사태가 있었다. 네. 그러면은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이익은 줄었겠죠. 감소했겠죠. 그래서 저 판매비와 관리비, 즉 판관비 안에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예. 이게 예. 지금 당장은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요런 용어를 좀 아셔야지 그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그냥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하면요. 네.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네, 그죠. 판매 보증 충당 부채가 뭔지.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을 많이 가르는 요인이 되어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전기자동차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에다 까는 돈이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길에다가 깔아놓는 돈. 예, 버리는 그러니까 돈들이. AS를 위해서. 예. 이렇게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 또 그만큼 비용이 많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버리는 돈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어떤 전기차에서 불났다. 혹은 이제 배터리 리콜을 한다. 아니면 자동차 OEM 제조사랑 배터리 제조사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진다 할 때 주가가 급락하는 이유가 올해 이거 실적이 나빠진. 실적 나빠진다. 이러면서 그게 선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대규모 리콜 사태가 발생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결함인지 공부를 하겠죠. 네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길바닥에 까는 돈이 많지만 개선을 통해서 향후 이익이 또 증가할 가능성도 역시 높겠죠. 그죠. 다시는 불나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을 준비해 왔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서는 판매 보증 충당 부채. 현재는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익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호,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장치 산업 중에 하나가 또 조선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이것도 거대한 사이클이고. 그래서 제가 마침 또 준비를 해왔습니다. 예. 조선업종에 대해서. 예. 마치 안 짠 것처럼. 그래서 조선업종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그 부분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계약 예. 자산. 이름 자체가 어려워요. 그렇죠. 예. 계약 자산. 아마 근데 주식을 하신 분들은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그래도 우리 부장님이 청구공사. 예. 친절하게 미 띄고 청구공사, 초과 띄고 청구공사라고 또 써주셨는데 저 원래 다 붙여서 써 있잖아요. 그렇죠. 예. 불친절하게. 예전에는 저렇게 많이 썼는데 지금은 많은 기업들이 계약 자산, 계약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 그래서 말도 어려워요. 이게 뭐 이를테면 기업 간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자산, 기업 간 계약에 의해서 생겨난 부채라는 뜻이에요. 뭐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계약을 해놨는데 그 자산과 부채.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이 매출을 인식하는 시점은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시점이겠죠. 그죠. 팔렸을 때. 예. 그리고 대금을 받겠죠. 네. 근데 현금으로 받으면 좋지만 대부분은 전자어음 형식으로 받아요. 어음으로. 외상으로. 예. 그리고 기업은 매출 채권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를 합니다. 네.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주식하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네. 예. 그런데 이렇게 장시간 시간이 소요되거나 공사가 필요한 기간이 긴 설치 산업이나 이를테면 조선 같은 경우에도 배를 만드는데 2, 3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요. 그런 기업들은 매출 인식을 어떻게 한다?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합니다. 거의 건설처럼. 네. 네. 제가 예를 하나 가져왔어요. 네. 이렇게 공사 기간이 3년이고 총 수주 금액이 1.1조인 아파트 재건축을 수주하는 시공사를 한번 제가 준비해 왔어요. 예. 이 시공사가 재건축을 수주하는 회사죠. 예. 시공사는 이제 말 그대로 건설 회사. 예. 건설하는 우리가 회사. 아는 상장 기업 건설 회사가 다 그죠. 대부분 뭐 현대건설, 시공사예요. GS건설 이런 회사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시공사는 재건축을 수주하기 전에 미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다 산정을 해요. 그죠. 한 9천억 정도 비용이 들어가고 우리가 1.1조 정도를 수주를 하면은 한 2천억 정도 남겠다. 2천억 정도 남길 수 있는 공사. 이렇게 해서 수주를 해요. 예. 그래서 만일 기업이 네. 아파트 재건축이 다 끝난 다음에 일시에 매출을 인식한다고 하면은 공사 2년 차에는 매출은 전혀 없고 네. 비용만 발생을 해가지고 대규모 적자가 나가겠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예. 네. 비용만 발생하니까요. 그쵸. 공사하는데. 예. 그리고 마지막 연도에 대규모 매출 인식과 함께 대규모 흑자 전환.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저렇게 한다면. 근데 사실 저게 뭐 보기에는 쉽고 편리하긴 한데요. 근데 합리적인 회계 처리가 아니죠. 근데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이렇게 공사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1씩. 예. 공사 진행률을 어떻게 계산하냐? 총 공사 예상 원가로 나눈 거예요. 저기 실제 사용 원가를. 예. 그래서 공사 1년 차에 33% 공사를 했다. 그럼 매출액이 3,630억 정도 발생을 하고 네. 또 그래서 이익이 630억. 공사 2년 차도 3,630억 매출에 이익이 630억.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뭐냐?
기업이 이제 이렇게 수주를 바탕하는 기업이 12월 31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회계 기간이 종료해야 되니까 네. 그동안에 공사한 거를 매출 인식을 하겠죠. 네. 그랬는데 이렇게 미리 대금을 받았어요. 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게 바로 다 계약 부채예요. 미리 받아놓은 돈은 예, 공사가 다 부채가 되지 되는 않은데. 거죠. 예. 예. 왜 그러냐?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부채는 빚이죠. 네. 그런데 회계에서의 부채에 대한 정의는 이행해야 될 경제적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예. 내가 일단 돈은 받았고 물건은 아직 내어주질 않았으니 이 기업은 지금 그 매출 인식 시점까지의 공사 대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리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더 그만큼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저희도 되게 피부로 와닿는 게 뭐냐면요. 네. YG 클럽이라고 애널리스트 세미나를 듣는 플랫폼이 네. 있는데 이게 연간 결제를 하면은 저희가 좀 할인을 해드려요. 네. 그래서 연간 결제로 많은 분들이 해주신 거예요. 그럼 근데 부채가 되겠죠. 저희한테는 이게 다수익인 줄 알았는데 부채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만큼 받았으니까 교육을 해줘야 그러니까 되잖아요. 교육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예. Y3 이거 들고 나르면 안 되니까. 예. 근데 반대로 이렇게 매출 인식을 했는데 아직 돈을 못 받을 수가 있죠. 네. 나중에 받는 게 다 계약 자산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가 아직 받지 못한 돈. 네. 앞으로 받을 돈. 음. 그래서 자산이에요. 그래서 기업 재무제표에서 일반인들은 자산이 많고 부채가 적은 게 좋다고 보는데 현금 흐름은 사실 반대예요. 그렇죠. 저거 이제 현금 흐름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예. 해주신 거죠. 계약 부채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리 받은 돈이 많다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현금 흐름으로는 분명히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네. 어떤 매출로는 아직은 발생을 안 하고 예. 이게 이제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면서 이익이 증가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계약 부채도 착한 부채에 해당되겠죠. 아하. 반대로 계약 자산이 많다는 얘기는 공사는 해주느라고 비용은 들어갔는데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이게 반대가 되는 게 어음으로 받았을 때 네. 이거는 우리가 매출에다 계상은 할 수가 있는데 아직 돈을 어음이어서 현금 흐름은 들어오질 않은 예, 그렇죠. 현금은 들어와 있지 않고 매출로만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매출 채권을 처리하는데 그게 자산이에요. 예. 역시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이게 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 회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생각을 해서 네, 네. 기업의 매출 인식 시점을 기준으로 미리 받은 돈들은 다 계약 부채. 아직 받지 못하는 것들이 계약 자산이에요. 내가 이행해야 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네. 또 그렇게 말씀하면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미리 받은 돈들 계약 부채. 네. 아직 받지 못한 돈들 계약 자산. 네네네네. 예. 이게 그거- 특히 조선에서 이게 사이즈가 크다. 조선업종을 한번 볼게요. 예. 조선업종의 대표적인 이 특징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대금 수령 방식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예. 전통적으로 수령을 해요. 5단계. 예, 계약, 착공, 탑재, 진수, 인도. 저게 5년이 아니라 네, 그죠? 5단계로 예. 나누어서 전통적으로 대금을 수령을 해요. 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이전에는 조선업 경기가 되게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배를 만들어주는 조선 회사가 갑의 위치에 있겠죠. 그때 뭐 2007년 막 이럴 네, 때. 이럴 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렇게 20%씩 균등해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조선업종의 재무제표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볼까요? 이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행률에 따라서 매출 인식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는 당연히 공사한 건 없기 때문에 제약한 건 없으니까 계약금으로 받는 20%는 계약 부채겠죠. 네. 그리고 착공 단계에 가면은 25% 매출을 인식을 했는데 받은 돈은 40%잖아요. 네. 그 차이인 15%가 아, 미리 받은 돈이니까 역시 계약 부채겠죠. 부채. 따라서 이렇게 조선업 경기가 좋았을 때는 계약 부채가 재무제표에 많이 나타났어요. 아하, 돈을 잘 차곡차곡 받을수록 미리 받을수록. 예. 역설적인 거죠. 예.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겪으면서 조선업 경기가 침체로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배를 발주하는 선주가 갑의 위치가 됐어요. 조선사는 을이 됐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돈을 되도록 춘춘이. 늦게 주고 싶겠죠. 예. 그래야 자기가 현금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0%씩만 나눠줄게. 뭐 이런 거죠. 지급 방식이 이전에 20%씩에서 아하. 10%, 10%, 10%, 맨 마지막에 60%로 바뀌었어요. 저건 거의 한 2008년 전후로. 예. 이거를 헤비테일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꼬리가 무겁다. 지금 꼬리가 맨 마지막에 60%를 받는 거니까 헤비 테일. 예.
이런 거 헤비테일 어디 가서 좀 용어 써먹으세요. 그 유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당연히 이제 10% 받는 거는 계약 부채겠죠. 네. 근데 벌써 착공 단계에 가면은 매출은 25%인데 네, 인식한 건 받은 돈은 20%, 아, 5%를 덜 받았죠. 예. 벌써 여기서부터 계약 자산이 발생을 해요. 아, 따라서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았을 때는 공정이 진행될수록 계약 자산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가 나타나요. 요거 역시 역설적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재무제표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2021년부터 그 전에도 역시 안 좋았어요. 네. 그러다가 2021년도부터 조선업종 경기가 좋아졌어요. 그런 뉴스를 아마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오션이 예전에는 대우조선해양이었죠. 구대우조선해양, 예. 현 한화오션. 보면은 주요 제품 가격이 제22기 중간에 보면 그게 21년도인데 그때부터 제품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어요. 즉 조선업 경기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보면은 예. 2017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조선업 경기가 안 좋았던 시절이에요. 예. 보시다시피 계약 부채보다 계약 자산이 더 많았어요. 음흠. 그러면 조선업 경기가 회복된 21년도 제22기부터 보면 어때요? 이때부터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삼성중업도 한번 볼까요? 불경기였던 2017년부터 19년부터 19년도까지 계약 자산이 계약 부채보다 많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21년부터 마찬가지로 계약 부채가 계약 자산보다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거는 이제 수주 산업일수록 예. 아, 자산이 많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하. 조선업종의 수주 방식을 이해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조선업 경기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네. 또는 나빠지고 있구나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달리 봐야 된다라는 게 예. 이제 거기에서 하이라이트가 있는 거죠. 이야. 그래서 요것도 어떻게 보면은 계약 자산과 계약 부채를 가늠해서 아, 현재 수주 상태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또 가늠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좀 조선업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네, 네. 또는 나빠지고 있구나 이것만도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계약 부채가 많아질수록 좋아지는 거죠. 역설적으로 수주가 부채가 많아지고 많아져야 좋아지는 거예요. 또 차입금도 우리 배를 하도 많이 빨리 만들어야 돼갖고 좀 돈 좀 땡겼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러면 또 긍정적일 네, 수도 있는 네. 거고 나쁜 게 아니겠죠. 또 어디로 갈까요? 어떤 걸 신약개발 봐야 회사 될까요? 한번 볼까요, 우리? 제약바이오. 예, 신약개발 회사. 오. 제약바이오는 일단은 꿈을 먹고 사는 예, 많은 산업이고 분들이 투자를 하시죠. 많은 그 R&D 비용이 또 예. 임상 단계 들어가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임상 실험이 1상, 2상, 3상이 있죠. 예. 그리고 이런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은 임상 1상과 2상은 이게 아직 신약 개발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니까 그렇죠. 비용을 처리해요. 예. 근데 이제 임상 3상이 되면은 성공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자산으로 처리해요. 음흠. 무형 자산, 네. 개발비로 처리를 해요. 네. 그랬을 때 우리가 신약 개발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렇게 기업이 무형 자산이 어떻게 변하는지 재무제표를 통해서 꼭 확인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임상 시험 들어가면은 뭐 1상은 뭐 한 100명 단위, 2상은 뭐 한 1000명 단위, 뭐 3상은 또 뭐 더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비용은 훨씬 더 많아지는데 임상 3상부터 이제 그거를 무형 자산으로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비용으로 계속 쓴 걸로 떨궈내고 네. 어떨 때부터는 우리가 쓰는 돈이 곧 자산입니다라고 쌓기 시작을 하고 그게 임상 3상이에요. 3상부터 예. 그래서 이 기업을 보면요. 영업권 이외의 무형 자산. 영업권이 이제 무형 자산의 대표적인 항목인데 네. 이를테면은 타 기업을 인수할 때 그 음. 기업의 가치 이상으로 지불하는 일종의 프리미엄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예. 그러니까 그- 우리 저희 자영업 하시는 분들 권리금 같은 거. 일종의 권리금 예, 같은 예, 거. 예. 예. 그 외에 중요한 게 이제 개발비인데 음. 이 기업 한번 볼까요? 신약 네. 개발하는 회사인데 개발비 연초에 갖고 있던 거에 146억 중 중간 밑에서 보면은 손실 처리, 손산차손이라고 해서 100억을 손실 처리해버렸어요. 140억 중에서 100억을 손실 처리했어요. 손상차손이라고 해서. 그럼 그거 뭐 실패했어요? 개발해서? 그렇죠. 어. 이 손상차손이라는 거는 이 감가상각과는 다르게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비용 처리한 거예요. 말 그대로 손상됐다. 예. 예. 이를테면 개발비가 손상됐다는 얘기는 즉
신약 개발에 실패했다. 실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140억 원어치 뭔가 써서 자산으로 잡아놨는데 그 중에서 100억을 100억 날렸습니다. 예. 어. 다음 기업 한번 볼까요? 이 기업은 467억 중에서 155억 거의 대부분을 손실 처리해요. 그래서 밑에 써놨죠. 개발비 455억에 대해서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전액 손상 차손 인식하였습니다. 아, 455억 전액을? 예. 어휴, 한 즉, 방에. 시작 개발에 실패했다는 얘기예요. 저거는 좀 충격이 컸었겠네요. 예. 물론 저거는 이제 이미 뉴스를 통해서 뭐 이제 임상 실패 뭐 뉴스는 이미 나온 거겠습니다만 발표하는 회사도 있지만 안 안 하는 하는 회사도 회사도 있어요. 있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재무제표에 다 반영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쵸. 저거 재무제표 반영 안 하면 저게 이제 분식회계가 되는 그렇죠. 거니까 저거는 필히 반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뉴스로 반영을 이제 공식화 안 하더라도 기업 입장에서 전 문제 안 되겠죠. 그러니까 뉴스가 안 나가게끔 단도리를 칠 수는 있지만 재무제표를 속일 수는 없다.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럼 이렇게 상폐되는 거고. 예. 신약 개발을 해서 내 투자한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신약 개발과 관련된 개발비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재무제표를 봐라고 말씀드린 거죠. 저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저도 저거 많이 취재를 했었습니다만 네. 제약바이오 그러니까 신약개발 기업들이 예전에는 초반부터 막 일상부터 이거 비용을 떨구지를 않고 다 자산으로 쌓아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임상 2상까지는 이게 불투명하니까 비용 비용으로 처리해라. 해라. 임상 3상 이제 마지막 단계니까 거기서부터는 자산 처리를 해도 된다라고 교통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1상부터 뭐 10억 쓴 거, 2상 뭐 50억 쓴 거, 3상 100억 쓴 거, 뭐 160억 이렇게 쌓아놨다가 나중에 실패했을 때 160억 한 방에 손실 처리하는 물거품 거예요, 예. 이게 아니라 10억 비용 처리, 50억 비용했다가 나중에 100억에 대해서만 이거를 그때 성공 여부에 따라서 처리해라. 예.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만 보더라도 성공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것도 이제 약간 좀 후행적이긴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물론. 네네네.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분석이 후행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제약바이오 산업은 일종의 개발비를 얼마나 무형자산으로 쌓아놨느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손실 처리했는지 예.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게 실전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우리가 그 어떤 뭐 Y-123이라는 그 신약에 대해서 실패한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더 기다려보자 했는데 정작 그 다음에 몇백억 원의 그 손상 처리 때문에 자본 잠식을 당하거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막 관리 기업에 지정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많이들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아 나 그냥 실패한 거는 또 있고 다른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다른 거 있으니까라고 한다고, 기대를 했지만 덜컥 대규모 뭐 500억짜리 유상증자 뻥 나오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왜냐하면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요. 예. 기업 입장에서. 아하. 그래서 그거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무형자산도 봐야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업종별 특성인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엔터테인먼트 한번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예. 이게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이제 우리나라 뭐 K-팝이다 뭐다 하면서 엄청나게 커졌는데 사실 이게 엔터 산업도 만만치 않습니까? 이게 실적 추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근데 아쉽게도 제가 뭐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재무제표를 실적과 연결시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럼요. 이거는 애널리스트들도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엔터일걸요? 예. 그래서 하여간 제가 준비한 게 하이브랑 SM을 준비했어요. 하이브랑 SM. 예. 왜냐면은 주요 매출 구성이 비슷해요. 두 기업이. 그런데 재무제표에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더라. 네네네. 그래서 그 차이점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 김대욱 작가님에게 그러면 제가 중요한 재무제표에서 제일 중요한 거. 네. SM을 대표하는 그룹은? 소녀시대 아닌가요? 예, 한 15년 전에 살고 계십니다. 네. 네네. 그냥 농담. 재무제표가 중요하지. 뭐 에스파 이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소녀시대 아니에요, 지금? 예? 소녀시대. 소녀시대요? 네. 아니, 소녀시대도 있습니다. 소녀시대. 하고 있나요? 그럼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빨리 재무제표 봅시다. 얼굴 네네. 빨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기업의 이 매출 구성을 보면 비슷해요. 이런 음반 판매부터 해서 네. 콘서트, 출연료 이렇게 비슷해요. 콘서트, 뭐 출연료 비슷하다. 비중으로 놓고 보면. 네. 매출 구성이 비슷해요. 네네네. 일단 하이브의 유형자산 변액을 볼까요? 네네네.
갖고 있는 유형자산 오른쪽 하단 맨 밑에 보면 988억인데 네. 대부분이 비품 시설 장치예요. 이를테면 무제 장치 같은 거. 비품이? 예, 비품하고 시설 장치. 아, 시설 장치.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공연하는 데 필요한 아. 각종 무대 장치나 뭐 이런 것들이겠죠. 뭐 의상도 음향 들어갈 수 같은 있고, 거, 예, 음향 마이크 뭐. 예. 그리고 미술품도 있어요, 이렇게. 아. 미술품도 있고 대부분이 이제 감가상각비도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손상도 역시 2022년도에 많이 발생했어요. 121억. 뭘 이렇게 많이 떨고네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물론 확인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네네. 추측상 이제 이를테면 실어 나르다가 한번 좀 크게 손상이 오지 않았을까. 무대 장치도. 이제 이렇게 그쵸, 뭐 그쵸.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그 와중에 좀 약간 사고가 있어서 크게 손실 처리하지 않았을까. 왜냐 SM 보면은 네. 손실 처리한 게 거의 없어요. 아. 그래서 뭔가 좀 사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어쨌든 두 기업은 갖고 있는 유형 자산이 대부분 이런 시설 장치 이런 것들이에요. 건물은 거의 없어요. 그 얘기는 본사 건물을 임대로 쓰고 있다는 얘기겠죠. 아마 저 후인가요? 뭐 하이브도 용산에 뭐 사옥 의리의리한 거 짓고 막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 지금 임대였나? 예. 갖고 있는 건물은 13억 분이 없어요. 아, 저 당시 22년 22년도 재무제표 말에. 기준으로는요. 22년도 말에. 어허. 그래서 이 임대를 하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또 알 수가 있어요. 리스. 예, 임대 계약을 맺으면은 그 기간 동안에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 권리가 생겼다 해서 사용권 자산을 처리해요. 아, 그러면 임대 계약을. 어떤 뭐 사옥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가 사용권 자산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임대할 수 있는 그 계약 기간이 이제 사용권 자산으로 잡히는 거고, 예. 이를테면은 뭐 월 임대료 1,000만 원 내는 계약을 5년간 했다. 네네네. 그러면 사용권 자산이 6억이 발생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매달 임대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리스 부채가 또 역시 6억이 발생을 한 걸로 회계 처리를 하고 있어요. 아, 매년 뭐 1억 2천만 원씩 5년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용권 자산과 리스 부채 통해서 하이브는 보면은 1,830억이나 부동산 관련된 사용권 자산이 있죠. 임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혹시 리스는 뭐 정수기 자동차 저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금액이 미미하다 보니까 여기에 표시가 안 됐고 뭐 기타 비용으로 처리를 하든가 했겠죠. 아하. 그리고 SM 역시 867억 원의 사용권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에요. 즉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저도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가지고 22년 기준입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예. 제가 무형자산 변경 내역을 한번 봤어요. 하이브. 네네네. 총 1.4조를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영업권이에요. 영업권. 예, 1.2조. 아까 말씀드렸죠? 기업을 M&A 하면서 그 기업 가치 이상을 지불한 일종의 프리미엄이 영업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그 시기나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타카 홀딩스라든지 뭐 해외 기업도 인수하고 막 했으니까요. 잘 아시네요. 아니 주워들었습니다. 네네네. 저는 좀 이쪽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내용. 아까 저 소녀시대 말씀하실 때 딱 간파했습니다. 반면에 SM은 무형자산 1,400억 중에서 900억 정도만 영업권이에요. 즉 하이브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관련 회사들을 인수해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영업권으로 무형자산으로 알 수 있다. 계상이 되어 있는가. 예. 근데 저것도 나중에 상각을 해 나가죠. 그렇죠. 영업권도. 예. 예. 근데 이게 기업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얼마큼 발생할지 예측하는 건 참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해외 기업을 인수했는데 거기에 산정돼 있는 그 영업권을 몇 년에 걸쳐서 상각하실 겁니까는 꼭 물어봐야죠. 네, 그렇죠. 예. 뭐 1조를 주고 샀는데 뭐 5년 사이에 떨궈낸다 그러면 2천억씩은 매년 상각을 한다라는 거니까요. 재무제표를 많이 아시네요. 저요? 예. 아니 그 방금 저 부장님 알려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좀 특징적인 게 비용 구조를 분석을 해봤어요. 네네네. 두 기업에 역시 재무제표 주석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근데 하이브는 재고자산이 많고 네. SM은 재고자산이 별로 없어요. 오. 대신에 외주 가공비가 많아요. 외주 가공비. 예. 물론 하이브도 많지만 이제 회사 규모로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SM은 주로 이렇게 이런 밖에다가. 외부에다가 많이 외주를 주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저게 그 예전에 이수만 씨 회사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저런 건 항상 그 주석도 수도 보고 있겠죠. 회사랑도 소통을 해서 예. 외주 가공비 이거 뭡니까? 이렇게 파악을- 물어봐야 되는 거죠. 예. 어.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SM은 이 운반비가 114억 분이 안 돼요. 음반비요? 운반비 뭐 이를테면 이런 것도 운반. 그런 물류, 이런 물류. 시설 장치 이제 네. 공연하려면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운반비 같은 게 이제 이렇게 114억이었는데 네. 하이브의 경우에는 운반비가 1,000억이 넘어요. 10배 이상 많아요. 뭐 해외에 막 나. 그렇죠. 어. 즉 SM은 주로 국내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하이브는 해외 활동을 주로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어떤 분들은 재무제표 저런 거 보는 게 재밌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런 항목하고 금액을 보면서 스토리가 나오니까 이 회사가 영업을 어떻게 하는구나, 네. 자산은 뭐 어떻게 취득했고 여기 소속된 가수들이 뭐 어떻게 했겠구나라는 걸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재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재무제표가 재밌어지면은 예, 그만큼 이제 실력도 높아지죠. 늘겠죠. 예. 이 재무제표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빠져들면은 거의 뭐 시리즈물 보듯이 이렇게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상시에 네. 그 휴대폰에 이 다트 앱을 깔아가지고 예. 수시로 많이 봐요. 와, 재무제표 덕후. 거의 그 남들 웹툰 보고 있을 때, 예. 네, 저는 수시로 봐요. 전철 안에서 이렇게 재무제표 보고 계시고 막. 남들이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저 아저씨 뭐 웹툰 보나 이렇게 봤는데 막 숫자 막 이런 거 보고 있고 막. 네, 이상하게 보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이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산업별로, 섹터별로 이렇게 특성이 다 다른데 네. 일률적으로 그냥 뭐 그냥 한 매출, 가지 잣대로 영업이익, 온다는 순이익. 거에 참 그러면 안 맞지가 된다. 않겠죠.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함정에 빠질 수도 예, 있고. 그렇게 업종별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 업종별 상장기업 재무제표 하이라이트는 그래서 그 업종별로의 어떤 차별점. 그렇고 특징과 핵심적인 그런 투자 포인트 같은 거를 제가 정리를 했어요. 물론 제 경험이고 이게 100% 정답은 아니겠죠. 그렇죠. 이게 또 미래 실적을 내다보려면 여기에다 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렸던 지뢰는 피할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떤 기업은 분명히 길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나와 있는데 어떤 기업 이쪽으로 직선으로 나와 있고 그것을 이제 알려주는 그런 어떤 그리고 아까 이제 방향타 정도. 우리가 그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그 감가상각비 분석을 했잖아요. 네. 이렇게 정확하게 실적 예측은 안 되더라도 큰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어떤 업종 경우에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뭐 반도체, 조선, 2차 전지, 제약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이것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이 정도만 살펴봤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업종별로 여러분들 이제 네. 또 공부를 하시면 더 제가 좋을 다 것 같고요. 오픈하면 네. 출판사 사장님이 네. 별로 안 좋아하시겠죠. 어디더라? 스마트 비즈니스. 네. 예, 스마트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오늘 여기까지만 제가 아유, 너무 준비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도 뭔가 지식이 좀 높아졌습니다. 덕분에요.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KB증권 강동지점의 김대욱 부장님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